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85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지금 뭐 방송에서 이 달타령님이 방송이 뭐다 이거 보여줄 거예요. 자,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를 조심조심하며 제가 비록 백신 접종자이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 퍼지는 상황을 보니까 좀 심상치 않아서 조심조심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녹화일 기준 갑자기 1000명을 6개월 만에 돌파했다고 해요. 지금 되게 걱정인데 마치 이 코로나가 지금 백신을 맞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마치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직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 뭐 혹시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금 서울에서 500명이 넘었다던데. 지금 저보고 자꾸 누구 욕하라고 아니요. 옆구리 쿡쿡 찌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앞서서 백신을 많이 맞았지만 또 확진자가 폭발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역 수칙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백신 맞았다고 무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용실을 갔는데 그분이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그 지역에 2차 접종까지 맞으신 분들이 밖에서 마스크를 아예 안 쓴 채로 들어오신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하니까 좀 써주세요. 다른 손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얘기를 드려도 난 2차까지 맞았다고 상관없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아이돌 성규 씨도 백신 1차 맞고 나서 확진돼서 또 이게 좀 이슈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 우리가 아직 방심할 때가 아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전 내일 이후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 같네요. 왜냐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그 자유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상징을 좀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행사도 서서히 좀 많이 열고 당장에 그러면 속이 뻥 뚫리잖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자. 뭐 이것저것 페스티벌도 많이 열린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에. 네. 우리가 아직 이렇게 방심할 때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근데 지금은 서울인데 그 전에는 대구에서도 방역 너무 자율에만 맡기는 방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 굉장히 많이 터졌었잖아요. 그 신천지를 떠나서 왜냐면 모든 놀고 싶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요즘 인터넷 보면 밤 10시 이후에 어디지 막 한강 같은데 사람 엄청나게 많지 않나요? 엄청 많아요. 네. 이거 진짜 되게 걱정이에요. 다 백신은 맞으셨어요? 네, 저는 얀센 바로 맞았어요. 얀센 한 방이면 끝이죠. 얀센 한 방이면 끝인데 지금 이제 부스터샷으로 한 번 더 맞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들으시는 20대 분들이 계신다면 20대도 이제 자녀 백신 신청이 된다고 오늘 접해갖고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겠다. 이제 20대도 맞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격적인 주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분은 달타령님,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죠? 저는 혹시 여러분들 NFT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NFT는 처음 들어보고. FTA는 아는데.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왜냐면 들어보셨어야 되는 게 제가 뉴스를 공유를 드렸잖아요. 읽어보셨어야 되는데. 모르는 척하는 게 방송의 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예요? 시청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저 시청자 입장으로 지금 그럼 네. 뭔가요, 재훈님? 그 뭐 가상 아트라고 하는 것 같던데 네, 맞나요? 이게 네. 지금 그 암호화 화폐 기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건데요. 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트 작품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디지털화, 암호 화폐화 시켜가지고 이제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근데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가상 화폐들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 이더리움이면 1 이더리움 이렇게 같이 동가를 가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처음에 생성한 그 NFT라는 게 제일 최초의 것이 고유한 걸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다 달라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온라인상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고 하잖아요. 온라인상에는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니까 네. 복사를 해도 그 처음 거는 고유한 것만 가지게 되는 약간 그런 기술적인 건데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온라인상에 이걸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020년까지 8배 시장이 확장이 됐는데 또 2019년부터 20년까지 해서 또 4배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올해 상반기만 해서 이게 지금까지의 시장 규모의 6배 이상이 또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일론 머스크의 여자친구로 되게 유명한 여자친구도 왜요 거기는? 일론 머스크의 유명 여자친구로 잘 알려진 그 캐나다 가수
네. 예, 그라임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작품이 20분 만에 65억에 팔렸어요. 와. 그리고 지금까지는 최고가로 팔렸던 게 어떤 작품이냐면 700억이 넘는 게 한 작품의 이제 가격으로 팔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가상화폐가 막 불티나게 갑자기 이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던 것처럼 이 시장도 지금 이게 굉장히 거품이 많이 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무슨 근거로 책정되는 거예요? 그 가격이 측정되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한국에서도 꽤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런 네.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작가의 네임밸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게 좀 긍정적인 목소리로 보자고 하면 기존에 작품 활동을 하시던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작품을 누군가에게 팔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쉽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수수료도 좀 낮다. 왜냐면 기존에는 거의 절반을 이렇게 거래소에서 떼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스템상. 근데 그 수수료가 굉장히 낮아졌다. 그래서 신진 디자이너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뭐 옷에 가격표 붙이듯이 그냥 가격을 붙이기 나름인 거예요? 약간 저는 이게 원래는 이 팔린 것들이 어떤 걸 통해서 그렇게 됐냐면 경매를 네. 통해서 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어. 경매를 통해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결제를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 NFT 같은 경우에는 수집을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하나 문제는 또 뭐냐면 이 NFT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FT화를 시켜야 NFT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NFT가 아닌 거를 NFT화하는 과정을 민팅이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번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 이중섭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이중섭화가 그리고 김환기, 박수근 화가의 작품이 지금 NFT 시장에 나오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박수근 작가의 이제 뭐 저작권을 가지신 분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저작권이라고 하는 법 자체가 지금 이 NFT 상에서는 적용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려운데 이게 무슨 이야기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그러면은 그냥 올리고 싶은 대로 막 마구잡이로 올려서 가격표를 붙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방금? 그렇죠. 그 저작권 문제를 무시하고 그냥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는 거면 예를 들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이게 제가 이 타이보를 온라인상에 이걸 NFT화해서 작품을 올렸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제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기존에 저작권이 없는 거였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제가 이게 저작권이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니면 저작권이 없이 예를 들어서 뭐 명화 같은 경우에 뭐 몇천 년 된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없잖아요. 네. 저작권은 원래 그 저작자가 사후 70년까지 보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70년이 지난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작품이 되는데 이런 거를 그냥 내가 올렸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돈을 다 받는 게 맞느냐.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네. 남의 거를 그러니까 오래된 거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냥 이걸 해서 팔아버리면 올리면 그냥 팔면 그거를 수십억을 벌면 자기 벌 수 돈이 있죠. 되는 거구나. 네, 실제로 지금 이런 경우가 외국에서도 생겨났어요. 된다. 어떤 이제 단체에서 되게 오래된 예술 작품 같은 거를 올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이게 제가 남의 저작물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 민팅하는 과정, NFT화 시키는 과정에서는 이게 저작권의 그 침해 요소가 있는데 한번 올려서 온라인상에 들어가고 나면 그런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 문제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과정이 문제가 돼서 거기에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럼 그거 버티고 통과시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과시키는 거는 그 NFT화를 시켜주는 거래소라고 해야 되나? 약간 네. 그 벤더라고 하는 그런 벤더가 개념의 있구나. 그런 곳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가 되게 좀 신진화된 문물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래저래 찾아봤는데 다행히 지금 뭐 문체부에서도 이 관련해서 뭐 블록체인 그리고 뭐 AI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메타버스나 뭐 관련된 뭐 네. 이런 지금 연구나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법 제도도 보완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분들이 외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를 들어서 이런 신진화된 이런 기술에 있어서 좀 국회의원분들도 좀 공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원들이신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만큼 목소리를 좀 책임감을 내주셔야 가지고 되겠네요. 목소리를 좀 내주시면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오히려 국회의원이 목소리 내면 진도가 빨리 갈까요? 누구라도 오히려- 빨리 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목소리.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대중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딱 들었을 때 머리에 막 그림이 그려진다거나 이 NFT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게 어떤 과정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간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야 이거 문제인데 국회 뭐 했어라고 그 다음에 보통 타깃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대중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10대들은 본인들의 삶과 되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20대도 관심 없거든요. 잘 모르고 잘 모르죠.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국회에서도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탄력을 못 받는 거예요. 여론이 안 따르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꽤 보니까 이런 이슈 지금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NFT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도 전시를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전시를 하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가상 세계관 그 안에서 전시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네. 가상 박물관 전시관 같은 게 있는 가상 거예요. 박물관 전시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뭐 어떤 메타버스 어디 주소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거기 가서 전시된 거를 구경을 하고 내가 이 제품을 사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 경매에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봐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때 황희도 님도 그렇고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단어도 많이 들어보시고 근데 NFT는 너무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연결돼 있는 문제들이고 제도적으로도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문제들이나 뭐 해결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미술품이라고 하는 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좀 추상적일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그동안 미술품이라고 하는 게 뭐 탈세나 그런 뭐 자금 세탁으로도 많이 이용됐었는데 하물며 지금 이건 실체도 없는 그런 작품이라고는 불리지만 사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자체는 예술적인 뭐 그런 작품이 아니라 이게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냥 가치가 있다고 믿으니까 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라고 불리지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문제랑 엮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는 대략 알겠는데 제 고민은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뭔가 입법을 하고 현실적으로 통과시키려면 여야가 또 합의를 이뤄야 되고 하잖아요. 현실에선. 근데 만약에 이거 관련한 어떤 법률을 냈다 하면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막 우르르 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 하고 있냐.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뭐 고통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게 딱 체감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물론 예술에 관심이 많고 뭐 또 미래 사회에 관심 많은 분들한테는 이게 와닿겠지만 그런 점을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사례들을 우리가 계속 알리면서 좀 이 NFT가 얼마나 많은 문제고 또 어떤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지 제도권이 왜 빨리 반응해야 되는지를 시민들하고 같이 좀 알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 이게 NFT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런 뜻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복사를 하더라도 이제 처음 것이 그 가치를 지니게 되는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방구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팔아요. 와. 한 10만 원 정도? 그래서 모두들 한번 모아보시고요. 창조 경제네요. 네, 와.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트위터 창업자 잭도시 같은 경우에 처음에 트위터를 적었던 그 한 줄이 지금 뭐 어떤 데는 28억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33억에 팔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했다. 그거 되게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어떤 분들은 피해를 보시기도 하지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 기술적인 거를 다 이해하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가라고 저는 생각했을 때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저는 이 NFT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미술품에 관심 많이 가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가에서도 그렇게 많은 미술품들이
오죽하면 거의 국보급 보물들이 다 그 안에 있었는데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누군가 벽돌을 쌓아놓고 벽 안에서 자기들만의 문제가 되는 그런 것도 전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가지고 와봤고, 그리고 이번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대권주자이신 분들이 그런 유세 같은 활동을 거기서 좀 하시고 하는 부분들은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재훈님 좀 어때요? 저는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냐면 아니 이 가상에 제가 모르는 분야인데 저는 이런 솔직함이 좋아요. 완전 솔직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왜냐면 어렵다. 저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평소에 어렵지. 이런 게 눈에 그러니까 딱 그려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략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민분들도 비슷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아까 예를 들어서 딱 직관적으로 꽂히는 건 그 삼성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막 이미지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분노를 하고 국회에 뭐 하고 있는지 들여다 보는데 NFT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관심 가져달라 하면 NFT라는 걸 그냥 키워드만 듣고 이런 게 좀 중요하구나 하고 건너뛸 것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요. 구체적 사례를 다음 주에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 버전으로 비유를 보통 해서 좀 설명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아직까지 시장 규모가 뭐 1, 2년 새에 몇 배가 커졌다 이렇게 해도 이게 많이 대중화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막 예를 들어서 코인처럼 몇십억 손해봤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왜 그럼 입법을 굳이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생겼다는 거가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방지해야 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사기를 벌일 수도 있다. 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하면은 저도 뭔가 더 공부를 하고 시민들도 이걸 심각성을 미리 준비할 텐데 그냥 NFT가 새로운 기술이고 여기에 뭔가 아무튼 중요하니까 국회의원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보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재우 형이랑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이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아갖고. 네, 재훈님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신 세 글자를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주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좀 맞습니다, 저도. 재미있게 들었어요. 좀 흥미로워요. 저는 약간 어떻게 이해했냐면 왜 옛날에 우리 싸이월드에 그 네. 미니룸 있잖아요. 네. 대문에. 근데 그 미니룸에 예전에는 우리가 액자를 걸고 싶으면 도토리를 싸이월드에 돈을 주고 사서 그 도토리로 액자를 걸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예시 NFT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운 좋게 어떻게 고갱의 작품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고갱의 작품을 내 미니룸에 거는 거예요.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안에서 도토리를 몇십억 개 주고 팔 수가 있는 거고 그 도토리가 현금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으니까 미니룸이 예전에는 싸이월드에만 갇혀있던 미니룸이라고 하면 이제는 오프라인과 그 연동되는 네. 이제 온라인으로서 미니룸으로서 그 기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블록체인이라는 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실 정치하시려는 분들 정치적으로 뭔가 잘하시려면 요 메타버스 시장을 좀 선점하시는 분이 입법보다도 잘 활용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훨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엄청나게 말씀드린- 확장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메타버스 이번에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유세를 하신 분이 이미 계세요.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 이제 저희 민주당 분들 중에도 계시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도 사실 마인크래프트라든지 이런 거 활용도 하고 네. 뭐 바이든 후보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 고민은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일종의 쇼라고 욕을 먹잖아요. 그런 거 하면 그냥 그런 거 한다 젊어지냐 이러는데 어쨌든 그 세계관을 이해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앞서 말씀 주셨듯이 그런 어떤 사례를 딱 들으면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잖아. 네. 하고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이런 사례를 찾아보게 되고 그런 사례가 모여가지고 정치권에도 더 뭐 압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우려가 되는 점도 있고 제가 더 우려되는 건 이걸 악용해서 이 플랫폼을 한마디로 유튜브 시장을 선점해가지고 되게 악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시장을 악용해서 이게 세계관을 지배할 수도 있는 문제다 보니까 저도 그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이걸로 그 기본소득 실험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본소득으로도 지금
갑론을박이 많은데 네. 사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으로 계속 실험을 했었잖아요. 네. 외국에서 특히 뭐 인도에서도 지역을 두고 몇 년 동안 실험을 했던 적이 있고 뭐 케냐라든지 개도국에서 특히 많이 실험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오프라인이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일상에서 그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서 한계가 좀 있었는데 지금 요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블록체인 기술 갖고 그 안에 가상화폐를 두고 그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갑론을박하는 것들이 조금 더 빠르게 정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걸 잘 활용하는 정치인이 더 표를 얻기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온라인에서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어떤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뭐 어떤 제도권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법 체계에 대해서나 아니면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 뭐 그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실험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계신데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실제로 느끼면서 배우는 게 엄청 중요하구나. 그리고 맞아요. 그걸 되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개념들을. 맞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되게 어떻게 보면은 또 어렵게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앞으로 계속 자주 듣게 될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미리 이걸 공부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이 시장을 또 놓치게 되면 이걸 또 엉뚱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들었고 다음에 좀 구체적인 사례들도 많이 얘기를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재훈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아, 네. 벌써 제 순서군요. 제가 오늘 왜 그러세요? 아, 좋습니다. 아,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훈님 순서.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굉장히 이미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또 핫한 이슈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마인크래프트라는 그 초통령 게임이 현재 국내에서는 19세 이상 성인 게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소식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마인크래프트가 어떤 게임이냐를 좀 가볍게 소개를 해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일단 누적 판매량이 2억 건이 넘는다고 해요. 그만큼 전 세계인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 3D 환경을 탐험하는 그런 방식에 뭐 역사, 과학, 수학, 미술, 영어 등 실제로 교육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지난해 5월에는 청와대가 코로나19로 이제 대면 행사가 불가능해지자 이 어린이날 초청 행사를 이거 관련해서 또 컨텐츠로 진행한 적도 있었고 그만큼 이제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높은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우리나라 국내에서 셧다운제라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가부가 도입하고 시행을 한 건데 이제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그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 이용을 이제 강제적으로 제한한다. 약간 그런 법인데 국내 여가부가 이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가지고 있는 MS사에다가 이제 셧다운제를 지켜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 MS사는 그럼 한국 서버에만 어떻게 12시부터 6시까지 이거를 제한하냐. 그러니까 그런 뭐 서버를 구축하기도 어렵고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어려우니까 한국은 그냥 성인용 게임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셧다운제라는 게 사실은 여가부가 청소년을 어떤 보호한다.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보장하고 약간 건강하게 어떤 그런 목적으로 도입을 했지만 사실상 10년 동안 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마인크래프트 이번 논란이 터지고 여가부가 해명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공지를 올려가지고 마인크래프트는 그 게임사의 이용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 뭐 자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다시 2차적으로 논란이 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정책의 실효성도 없고 뭐 의미도 없고 뭐 욕만 먹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청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고 관련해서 뭐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있는 어떤 유튜버들 또는 지금 아마 게이머로서는 가장 유명한 페이커 또 이런 관련해서 목소리를 낸 상황이고 예.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이거에 대해서 사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유명 유튜버 도티님이 있죠. 초통령이라고 불리는 초통령. 요즘 유재석 씨보다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엄청나는데. 거기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지식백과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게임 유튜버. 그분도 영상 지금까지 2개를 올리셨는데 댓글 막 15,000개 넘게 달리기도 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이 분노가.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정치권에서는 이 심각성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는 주로 부동산, 어떤 민생 이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뭐 게임 가지고 이게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저는 공감 못하지만 어쨌든 정치는 표에 관련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표랑 그렇게 연관이 있겠어라는 인식이 아직도 파다한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변화를 모르는 그런 분들이 전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게임도 민생 아니에요? 전 진짜 민생이랑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분이 민주당 내에도 되게 많아요, 솔직히. 너무 안타까운. 셧다운제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좀 이견을 갖고 있는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사실 게임을 그렇게 제 주변에 그렇게 어린 친구분들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생겼잖아요. 그 이명박 당시에.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생길 당시에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알게 됐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됐는데 저 알자마자 왜 이런 법이 굳이 있는지도 몰랐고 알고 나서는 왜 굳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전혀 실효성도 없고 저 어릴 때만 해도 무슨 되게 바람의 나라라든지 뭐 메이플 스토리라든지 이런 맞아. 게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추억이. 그때도 뭐 당연히 내 개인 정보를 가지고도 만들지만 부모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아이디 만드는 거 얼마나 쉬워요. 네. 그쵸. 굳이 맞아요. 굳이 자기 걸로 맞아요. 14세 미만이 아니라고 14세 미만이라고 해도 아니라고 해도 게임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쉬운데 그 잠자라고 그리고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야자부터 그 진짜 실제로 짜증나게 진짜. 그 잠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 법이. 네. 근데 이게 2019년도에 그 국회 무슨 특위에서 이걸 그 실제로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이 늘어났냐를 조사를 했는데 1분 30초가 늘어났다 그래요. 맞아요. 실효성이 그러니까. 아니, 전혀는 아니지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전혀 그러니까 이제 없어요. 1분 30초. 실효성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진짜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오히려 국내 게임 산업이 굉장히 좀 위축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산업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관심 없으신 의원님 분들이 그러니까 당장 본인만 생각한다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그 표들이 미래의 표잖아요. 근데 그걸 나만 하면 되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지. 몇 년 뒤에 있을 건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제 생각에는 다른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 쉽게 말해서 목적도 없고 실효성도 없을 것 같은 법을 만들었지 않을까 싶은데 빙고. 아마 다른 어떤 산업가에 뭐 이렇게 짝짝꿍이 있겠죠. 그쵸.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셧다운제 게임이 지금 이제 예전에 신희진 새누리당 전 의원은 게임을 마약에 버금가는 걸로 취급하면서 이제 중독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법안을 낸 적이 있어요. 물론 엄청 역풍을 맞기도 했는데 게임이랑 마약이랑 같은 선상에서 이제 놓고 얘기하는 거냐라면서 이제 많은 비판 받은 건데 참고로 그 신희진 씨가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WHO 100분 토론도 있었는데 거기에 그 대도서관님도 나오시고 네. 그때 굉장히 유명한 100분 토론이었는데 게임 중독 질병 이슈.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중독으로 보면서 이게 질병이다. WHO에서 이걸 등재한다 만다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이제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뜨거운 논쟁이 있었는데 게임 중독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그 단어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아요. 네. 근데 아무튼 게임 중독이라고 치고 그걸 이제 과해지면 질병으로 취급하면 어디가 좋아질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죠. 이게 실제로 그런 뭐 음모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연결점들이나 의혹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럼요. 이거 질병 취급하면 당연히 의사들 어쨌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학생들 게임 좋아하는 애들 엄청나게 많은데 그 친구들 그 중독이랑 그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8시간을 기준으로 중독이라 치면 7시간 59분은 괜찮냐.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낚시 중독이란 얘기도 없고 축구 중독이란 얘기도 없고 아니 그럼 김종국은 뭐 헬스 중독이라 그래갖고 뭐 질병 취급할 거냐고. 게임만 명분이 놓고. 필요했던 거죠. 아니 진짜 화가 나는 게 뭐 키가 안 큰다. 게임하면 게임에 빠지면 키가 안 큰다 그러고 총기 사고 나면 게임 때문이라 그러고 폭력성 뭐 때문에 폭력성 뭐 두꺼비 집 내린 거 유명하잖아요 그거. 제가 실제로 이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할 때 꼭 쓰는 사례예요. 뭐냐면 지금 학생들이 MBC에서 예전에 두꺼비 집 내려서 막 욕한 거 명짤이죠, 이거 그거. 게임의 폭력성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지금 친구들도 알 정도로 맞아요. 엄청 오래전 얘기지만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언론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비쳤을 때 이런 걸 있는 그대로 믿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항상 의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모든 얘기에. 맞아요. 그 얘기를 하기엔 딱
아주 좋은 사례예요, 이게. 지금 학생들도 분노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솔직히. 전 그래서 여가부에 진짜 원래는 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여가부 의원님들도 만나서 설득도 하고 네. 이런저런 한 1년 반 정도 고생을 했었는데 진짜 이게 한 발짝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절대 안 움직여요. 뭐 이 비하인드도 굉장히 많지만 여가부에서 아무튼 꼼짝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명분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청소년 수면권 보장이라는 거고 1분 30초를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야겠다. 지금 이거 여가부 난리 났어요. 지금 당장 하태경,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뭐 실효성이라든지 뭐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여가부 폐지하겠다는 거 대선 공약 갖고 나왔어요. 여기에 완전히 지금 열받아 있는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민주당 심판하겠다고 난리인데 아직까지도 게임은 나쁘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지금 어쨌든 근데 본인의 이권을 생각해서 본인들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의원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 지역구 생각도 해야 되고 이제 본인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시는 걸 수 있겠지만 그 여가부의 생존 자체가 지금 왜냐면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심지어 이거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여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갈리는 문제거든요. 여자라고 다 여가부를 지지하지 않아요. 네. 민주당 지지자라고 다 여가부를 옹호해주지도 않고 그렇게 봤을 때 파이로만 봤을 때 표가 어디에 더 유리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뭐 맨날 뭐 이준석이 이쪽에서도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이준석이 이쪽에서 이준석일 것 같으면은 이준석 같으면 이런 문제에 목소리 냈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몸을 불살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냐면 저는 진짜로 그 이준석을 키운다고 키워지는 존재도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그런 문제에 매몰돼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데 있어서 문제를 좀 심각하게 사안을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 내주는 사람이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주류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제 말을 이게- 못하는 것 같아요. 제 투표는 생각엔. 부모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지적 많았어요. 이 문제가 지금 저는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5년 전쯤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셧다운 이제 좀 심각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5년 전에는 훨씬 더 학부모층이 많다. 그러니까 투표하는 분들은 학부모들이고 네. 거기에 문제 만 16세 그 친구들은 투표권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 탄력을 못 받는다. 그 투표권이 생기면 잊어요. 그쵸. 그 그리고 친구들이 내- 성인이 되면 잊죠. 약간 이제. 예비군처럼. 예비군. 뭐 내 얘기도 아닌데 이제 뭐 난 게임 무한대로 할 수 있는데 그쵸. 이러는데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게 그렇게 끝난 문제가 아닐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분노할 명분으로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을 해서 게임 이용 시간을 그렇게 규정을 해놓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생각을 하고 부모랑 자식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걸 자율적으로 해결해가야 될 문제를 왜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그걸 자꾸 막아버리냐. 전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나쁜 발상 아니에요 이거? 아 말은 더 세게 하고 싶은데 진짜 그러니까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저도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부모님이 처음에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게임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게임은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뭐 그거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고 중독자고 중독되고 뭐 그 병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들한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게임도 물론 뭐 그런 폭력적인 게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알아서 제 연령 규제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같이 교육용 어떤 이런 게임은 오히려 청소년의 두뇌 발달에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탐험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또 발상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재능을 찾아주는 게 오히려 좋은 거지. 무작정 이게 게임이 나쁘다. 게임하면 너 뭐 폭력적이고 뭐 병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그게 정말 초등학생들이 정말 교육용으로도 사용하는 건데 거기다 성인 딱지를 붙인다는 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왜 욕을 더 먹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와대에서 어린이날 때 마인크래프트로 청와대 개방을 했어요. 네. 근데 맞아, 그걸 맞아. 갖고 청와대에서 어린이날에 했던 걸 갖다가 지금 그 게임을 가지고 성인 게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인 게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이거를 여가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분들의 논리는 어쨌든 그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게임사의 정책으로 한 거지 네. 뭐 여가부가 뭐 앞장서서 한 거 아니다인데 결국엔 그게 탄탄히 버티고 있으니까 셧다운제라는 게 아주 구시대적인 한 말씀 하시죠 여가부에. 예? 이러고 뭐 매 끊기게 그냥 넘어갈 아니 거예요. 근데 저는 레벨업 해야죠, 레벨업. 레벨업 한번 보여주세요. 좀. 그러니까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또 그런 영상을 또 담아놨으니까 유튜브 볼 테니까 한마디 하시죠. 거기 가서 보라. 여가부에 한마디 하시죠. 한 번 더 해주세요.
사리시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아니 앞에 그렇게 문제라고. 뭐 선글라스 하나 드릴까? 눈 가리고 하실래요? 선글라스 있으면 좀 힘이 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진짜 이런 정책은 정말 실효성도 없고 진짜 의미도 없고 진짜 욕만 먹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맥 빠지잖아요. 너무 실컷 이 아니, 또 분노가. 방송인데 또 이렇게 강하게 너무 또 아니 뭐 그렇게 할 쌍욕을 수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여가부에 이건 진짜 잘못됐다고 저 앞장서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 실제로 그래서 그 지식백과 채널에 글을 남겼어요. 댓글을 엄청 욕을 먹기도 해요. 뭐 이놈 뭐 조국이나 뭐 김어준이랑 이런 비슷한 놈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엄청 욕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놈 정치적 성향이랑은 안 맞는데 네. 그래도 응원한다. 그러니까 게임에는 좌우가 없다라고 그 영상에서 나와요. 게임은 X축이 아니라 Y축이다. 세대 간의 이 차이지 게임엔 좌우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여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지 않냐라는 반응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민주당의 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아니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면 해야죠. 이게 셧다운제가 폐지가 안 되는 게 단순히 여가부에서 막아서이기 때문인가요? 국회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논의가 안 됐었고 여가부에서 말씀 주셨듯이 여가부에서 이 자체를 계속 회피하고 막 덮고 이번에 전용기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토론하자 그러면 오지도 않는데요 계속. 이게 너무 반감이 심해지는 것들이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항상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진 않는데 사실 이게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닌데 네. 게임을 좋아하는 성 중에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가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계속 가지게 되면 이게 또 계속 젠더 이슈로 어느 정도는 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맞아요. 진짜 공감해요. 한마디 하시죠. 아니 뭐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 해놓고 자꾸 한마디 아니 소신발언 한번 하시죠. 했잖아요. 이런 의미 없는 거 만들지 마라. 여가부 장관에게 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또. 아니 그것도 장관님 또 높으시기도 한데 또 제가 다 또 똑같죠, 뭐 높아요. 우리 높아요. 우리 다 함부로 수평적인 똑같은.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해야죠.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했잖아요 제가 지금. 아 그래요? 아니 냅둬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하라고 했다가 하면은 자기가 하겠다 그러고 또 자기가 하면 또 나한테 하라고 그러고. 아니 이게 뭔가 애매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한창 그러면 강력하게 한창 열받아 있는데 박아주시죠. 맥이 그럼 끊기는 못을. 것 같아서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좀 더 건전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인크래프트 게임 자체는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게임 네, 그리고 자체가. 그 게임 자체가 되게 이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코딩 건설적인 교육까지도 되고 게임이에요. 건설적이에요. 저는 진짜. 환경 쪽 이렇게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 게임 보고 생각 든 게 이거 환경교육 교재로 너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게 실제로 교재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진짜 다양한 뭐 국어, 미술, 뭐 영어, 사회 이런 데서 다양하게 쓰이는 그런 교재로. 예. 마인크래프트의 기후변화 에디션을 만들면 너무 공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북극 같은 데 가서 뭐 종유석 캐고 뭐 이렇게 맞아요. 자원 네. 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기후변화가 와가지고 얼음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캐야 될 자원이 이제 생기지 않아.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멘붕이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후변화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가상공간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용으로 되게 적합할 것 같아서 어떻게 이 게임이 19금이 붙을 수 있지? 하면서 의아했는데 만약에 그 이유가 겨우 셧다운제라고 하면 빠르게 논의를 좀 통해서 악법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진짜 의미 없는 듭니다. 게 저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제가 한 말이 아니 실컷 열심히 얘기했는데 아니, 갑자기 의미 그거 없다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럴 수 있죠.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너무 교육적이고 좋은데 이거를 안 하게 만들면 제가 왜냐면 그 지식백과에서 올라온 영상을 저도 봤는데 이걸 안 하게 만들면 애들이 오히려 롤을 한다. 이렇게 오히려 좋고 교육적인 게임이 있는데 이걸 못하게 막아버리면 다른 게임을 하지 그렇다고 애들이 자거나 공부를 하냐고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화책, 뭐 내 예전에 TV, 소설 뭐 다 계속해서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네. 한마디만 하면 게임 없다고 자식 공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게끔 하려면 다른 방식을 찾아야지 자꾸 강제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게임은 나빠. 이런 인식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법이다. 결국에는 이렇게 오희성님이 소신 발언 해주신 걸로 재훈님은 그냥 알겠습니다. 묵묵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레벨업 하는 걸로. 네. 재훈님 실컷 이렇게 했다가 맥 빠진 얘기를 해갖고 아무튼 강하게 다음 한마디 주엔 조금 했는데. 더 강하게 소신 발언해 주실 거라 믿고 아무튼 굉장히 저도 중요한 주제 골라주셨다 생각합니다. 마무리는 우리 의성님 해주셨고 다음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성님은 어떤 소신 발언 오의성님? 네, 저는 어제 나온 뉴스인데 이게 녹화일자 기준으로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그 사진으로
대체가 딱 될 수 있는 뉴스인 것 같아요. 그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님이 그 아기를 안고 이제 예. 국회에 출근하신 것이 이제 기사로 나왔는데,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좀 우리가 또 청년들이고 하다 보니까 또 다양하잖아요. 기혼자도 있고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예. 각자의 결혼관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청년 이슈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토론을 해보고자 이 기사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이제 5월 8일에 이제 용해인 의원이 그 출산을 하시고 이제 예. 이번에 아기랑 같이 아기를 안고 이제 국회에 출근을 하셨는데, 오자마자 이제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 만나서 이제 그 국회법 일부 개정법 개정안을 빨리 추진해달라. 근데 그 법 이름이 일명 이제 아이 동반법이라고 하는 법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경우에는 예. 이제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개정안인데, 여야 의원 60명이 함께 발의했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 뭐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부 의원 까지 있는데, 앞으로는 24개월 이하의 영아까지 추가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뭐 호주라든지 유럽 같은 곳의 의회에서는 이제 여성 의원이 본회의장에 아이를 동반해서 수유할 수 있게 법도 되어 있고 실제로 수유도 해요. 사진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이를 안고 수유하시면서 할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용해인 의원이 이때까지 총 3번째 그 임기 중에 출산하신 의원이신데, 그 국회도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사례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안정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회의장 안에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네. 이제 법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국회가 시작을 해서 이후에는 뭐 지방 의원들도 그렇게 수유할 수 있도록 육아와 의정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좀 만들자 하는 이야기가 되고, 저는 여기에 사족을 조금 더 달면 이게 국회나 의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도, 일반 사업장에서도 충분히 수유하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서, 설예로서 다 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2018년에 신보라 의원이 그때도 이제 발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임기가 만료되면서 이제 폐기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같은 내용으로 올라왔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결혼 정년기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사회가 얘기하는 그 결혼 정년기를 이제 조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중간은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결혼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네. 여자친구한테 미안한데, 여자친구와는 별개로 저의 개인적인 결혼관으로서는 결혼은 잘 모르겠는데, 아이는 기르고 싶거든요. 그래서 입양을 해서, 만약에 저 혼자 산다면 입양을 해서라도 전 아이는 기르서 아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결혼보다는 아이를 기르면서 제가 조금 더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남자 여자 차별하는 발언은 절대 아닌데요. 제 주변에서 남자가 이러신 분 처음 봐요. 여자분은 많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이를 너무 갖고 싶다는 얘기해주신 분들은 많은데, 남자분들 처음이었어요, 저는. 근데 혹시 여자친구 방송 보세요? 안 알려서 제가 알리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오류나서 안 올라왔다 알렸고요. 네, 아무튼 되게 그쵸. 생각해 볼 거리가 되게 많은 주제인 것 같아요. 상당히 많아요. 저는 뭐 저의 결혼관이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건데, 아이를 좀 기르고 싶고 욕심이 좀 있는데, 일은 또 해야 하잖아요. 뭐 혼자 살더라도 일은 계속 해야 하니까. 일을 조금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기르면서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야,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지금 화면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네, 맞아요. 와, 국회에 이렇게 또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게, 그쵸. 와, 안고 이제 찍은 사진도 있으시고. 네. 네.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 시대가 어느 정도 조금씩 진일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셧다운제는 왜 아직도? 진짜. 아무튼 재훈님은 좀 어떠세요? 지금 공개 한번 하시죠. 뭘 공개? 개인적인 지금. 네. 저는 솔직히 기혼이거든요. 저는 네. 제가 결혼 이제 3년 차인데, 어느 정도 와이프랑 신혼도 다 겪고, 네. 지금 마침 딱 제가 아이를 가져야 되나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솔직히 둘 다 이제 결혼 3년 차에 신혼도 다 지났고 굉장히 아이가 가지고 싶을 때인데, 네. 사실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이프도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당장에 만약에 아이가 생기게 되면 와이프의 어떤 직장에 대한 문제나 뭐 육아휴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는
뭐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네.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맞아요.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그 남편 입장으로서 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살짝 저희도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우리가 이제 3년 정도 됐으니까 아이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라는 주의고 와이프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너무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계속 여기서 이제 진전이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와이프랑 저랑 둘 다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게 맞벌이였다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 좀 활동을 집중을 하려고 이제 직장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프리랜서가 된 거고 네. 와이프는 이제 꾸준히 직장을 다니고 있죠. 근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될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약간 재호님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아이를 돌보면 양육하셔야죠. 그쵸.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잘 네. 해결되는데 그리고 국내에 또 라떼파파법도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한 손에는 커피를 한 손에는 이렇게 그 유모차를 네. 끌고 다니는 그런 걸 봤을 때 원래 기존에 생각하던 제 사고 방식하고도 요즘 시대에 변해가는 걸 보면서도 되게 많이 놀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르게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도 빨리 해결될 때가 있고 맞아. 때로는 또 빨리 해결될 것 같은 문제가 생각보다 막 딜레이 된다든지 아니면 역행할 때도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직 뭐 결혼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고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슬슬 이제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이 아이 문제도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뭐 정색을 하세요. 아니요. 공감하고 있었어요. 나도 아까 그런 얘기라고. 공감하면 아까 그거 마음에 담아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소신 발언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근데 저도 그런 주의기는 한데, 근데 사실은 요즘 청년들이나, 그러니까 제가 기혼자기 때문에 네.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결혼하면 좋아? 결혼하면 어때? 약간 이런 질문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실제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은 해주죠. 좋아. 결혼하면 좋아. 라고 얘기는 해주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주위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가장 기피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결혼이라는 게 솔직히 그냥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랑 둘이 뭐 어디 이렇게 교회 가서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상품화가 너무 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상업화가 돼야 됐다고 할까요? 뭐 하나 하는데 얼마, 뭐 하나 하는데 얼마. 그리고 심지어 우리 둘만 좋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양쪽 부모님의 의견이 또 다르잖아요. 그쵸. 네 주위 친구들 내가 막 가서 축의금 다 내고 왔는데 너는 교회에서 해? 이런 반응들이 실제로 많다니까요. 맞아 현실이다 그거. 근데 그쵸. 진짜 웃어 넘길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의 반응이 많아요. 맞아요. 나 어디 다니면서 맨날 축의금만 내고 왔는데 너 결혼하는데 그렇게 좋은 데서 해야지. 막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그쵸.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 다양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무튼 되게 또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또 그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뭐라 해야 되죠? 그 변화를 더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라 생각하고 혹시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뭐 정리하는 멘트를 하라고 하신다면 일단 이 법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빠르게 추진이 조금 되면 좋겠고 그 말은 뭐 이 법을 발의하신 그 용현 의원뿐만 아니라 그 보편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돌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어떤 돌봄에 굉장히 중요한 돌봄, 잊고 있던 돌봄으로서 우리 사회에 자리해야 할 한 시스템화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빠르게 좀 입법이 좀 되고 보편화도 좀 많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좀 결혼도 하고 청년들도 그러니까 조금 더 결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고 뭔가 짐처럼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또 다양한 주제를 다뤘는데 청국장 85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다양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
이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